이번 영상에서는 디지털 서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서명에 대해서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작동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디지털 서명이 된 데이터를 받는 수신자는 이거를 어떻게 데이터가 미변조가 안 되는지 확인하는지, 이런 방식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은 디지털 서명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요. 그 다음 작동 방식, 그 다음 디지털 서명을 구성하는 요소는 뭐가 있는지, 그리고 디지털 서명을 했을 때 장점이 어떤 게 있는지 순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서명에 대한 개념인데요. 이 어렵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일련의 문자열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데이터가 전송이 되고 거기에 붙는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생성된 하나의 문자열의 집합이고요. 저희가 부동산 계약이라든지 대출 계약을 진행을 할 때 인감이나 사인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인감과 사인이랑 동일하게 전송되는 데이터에 보내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디지털 서명 같은 경우에는 개인키 암호화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건 제 블로그에도 기재를 해놨는데, 암호화 방식에는 크게 대칭키 방식과 비대칭키 방식으로 나뉘게 돼요. 대칭키 방식은 하나의 키를 가지고 암호화 복호화를 진행을 하는 거고요. 비대칭키 같은 경우에는 이 암호화 복호화 과정에서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를 따로 나누는 방식을 비대칭키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이유는 대칭키 방식을 사용했을 때 암호화 복호화를 할 수 있는 키가 탈취돼 버리면 이 문제를 키 배송 문제라고 하는데, 암호화 복호화를 위한 키가 탈취당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과 진위 여부를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데이터를 수신하는 사람도 송신하는 사람도 데이터에 대한 진위 여부를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죠. 따라서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게 비대칭키 암호 방식이고, 그 중에서도 공개키 암호 방식과 개인키 암호 방식으로 나뉘게 돼요. 이 개인키 암호화 방식은 데이터를 송신하는 송신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이 개인키를 가지고 데이터를 암호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암호화된 데이터를 수신하는 사람이 공개되어 있는 공개키를 가지고 전송된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호화를 해서 사용을 하게 돼요. 이 이유는 공개키 암호화 방식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무결성이 훨씬 중요한 상황에서 사용이 되고요. 이 개인키 암호화를 사용하는 이유는 데이터의 진위 여부랑 무결성을 검증하는 용도라기보다 이 데이터를 누가 보냈냐, 즉 송신자, 데이터를 보내는 사람이 합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보낸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개인키 암호화 방식을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송신자의 신원을 증명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암호화를 해서 전송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데이터 무결성과 데이터 진위 검증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보낼 때 디지털 서명이 작동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시면 이렇게 방향이 흘러가요. 송신자가 일단 보내려고 하는 원본 데이터가 있겠죠. 그리고 이 원본 데이터를 먼저 해시 함수를 돌려서 해시된 출력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송신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키로 먼저 암호화를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런 암호화된 문자열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디지털 서명입니다. 일련의 문자열, 저는 이제 임의로 문자열을 적어놨는데, 이게 디지털 서명, 즉 이게 어바웃테크가 보낸 데이터다 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는 문자열이죠. 그리고 이거를 송신자가 수신자한테 보낼 때 이 세 가지 데이터가 넘어가게 됩니다. 먼저 원본 데이터와 그 다음에 공개키, 그리고 디지털 서명, 저희가 한 디지털 서명이죠.
이 세 가지가 넘어가게 되고, 이 수신자는 이 세 가지 데이터를 받아서 두 가지 로직이 진행이 돼요. 첫 번째는 이 받은 원본 데이터를 해시 함수로 돌리게 돼요. 그러면 지금 송신자가 보냈던 이 해시 데이터랑 동일한 데이터가 출력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전달받은 공개 키를 가지고 전달받은 디지털 서명을 복호화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해시 데이터, 즉 그 개인 키로 암호화하기 전에 있었던 원본 데이터를 해싱한 값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 해싱한 값과 원본 데이터를 해싱한 값,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하게 돼요. 만약에 이게 맞다면, 동일하다면 이 송신자가 적법한 송신자가 보냈다는 데이터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 송신자의 신원을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를 부동산 계약이나 뭐 은행 대출 계약이나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계약을 동일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원본 데이터 이 해시는 없다고 생각을 해도 이 원본 데이터가 계약서겠죠. 이 계약서를 가지고 저희가 인감을 찍는 거예요. 인감을 찍어서 이 법무사를 통해서 만약에 저희가 뭐 아파트를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매매 상대자가 이 계약서를 받겠죠. 그리고 이 인감과 저희가 보낸 그 인감 증명서, 그 디지털 서명과 공개 키겠죠. 공개 키를 인감 증명서를 삼아서 여기에 원본에 찍힌 이 데이터랑 그 인감과 인감 증명서가 맞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이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이 됐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서명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서명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게 돼요. 먼저 해시 알고리즘입니다. 해시 알고리즘은 크게 두 가지 성질이 있는데요. 먼저 입력값을 받았을 때 고정된 길이의 출력값을 반환을 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대량의 데이터가 위변조됐는지 전체 데이터를 확인할 필요 없이 전체 큰 용량의 데이터를 암호 알고리즘을, 해시 알고리즘으로 돌렸을 때 32비트, 256비트 혹은 128비트로 반환되는 그 데이터만 비교를 하면 되기 때문에 무결성 검증에 아주 효과적인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해시 알고리즘에서는 어떤 출력값이 주어졌을 때 입력값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충돌 저항성이라고 부르고 해시 알고리즘을 통해서 디지털 서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그 서명이 들어간다는 건데요. 이 서명 같은 경우에는 개인키 암호화 방식을 사용해서 디지털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키로 일단 원본 데이터를 암호화를 한 다음에 이 암호화된 이 결과물, 즉 일정의 문자열이 바로 디지털 서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서명을 데이터에 추가한 다음에 수신자한테 보낼 수 있게 되고요. 세 번째로 수신자 입장에서는 디지털 서명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수신자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전에 봤듯이 공개 키와 원본 데이터랑 공개 키랑 디지털 서명이 세 가지를 받게 되죠. 그래서 수신자에서 공개 키를 가지고 디지털 서명을 복호화를 하면서 효율적으로 전달받은 데이터를 비교를 하게 되고요. 그 원본 데이터를 해싱하면서 이 송신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송신자로부터 데이터가 전달됐구나 라는 걸 검증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서명을 했을 때 장점인데요.
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디지털 서명을 함으로써 가장 먼저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해시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개인키 암호화 방식을 사용해서 송신자와 수신자 간에 주고받는 데이터가 위변조라든지 뭐 진위라든지 이런 검증을 바로 할 수 있게 되고요. 두 번째가 데이터가 변경되지 않았다, 송신자가 보낸 데이터가 맞다라는 걸 신뢰를 할 수 있고, 세 번째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내가 만약에 철수한테 1비트코인을 보냈다 라는 트랜잭션이 올라갔음에도 제가 철수는 1비트코인을 안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 과정이 안 되기 때문에 소프트 포크라든지 하드 포크가 진행이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에서 디지털 서명을 함으로써, 즉 트랜잭션을 발생시킨 사람이 디지털 서명을 해 놓음으로써 뭐 비트코인을 받은 사람이 나 받은 적이 없어 라고 말할 수가 없고, 혹시 또는 비트코인을 받지 않았는데도 내가 받았다 라고 주장하는 악의적인 노드들이 있겠죠. 이런 악의적인 노드들을 방지하는 용도로 디지털 서명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개인키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낸 송신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용도가 가장 크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송신자가 너 보낸 데이터다, 이걸 통해서 너는 이 비트코인을 보낸 사람이 맞아, 혹은 받은 사람이 맞아 라는 거를 이제 노드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서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정리를 해보면, 먼저 개인키 암호화 방식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보내는 송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게 디지털 서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암호화 방식에는 공개키 방식과 개인키 방식, 그리고 대칭키 방식과 비대칭키 방식이 있는데, 디지털 서명 같은 경우에는 비대칭키 암호화 방식을 사용을 하고, 그 중에서도 공개키 방식이 아니라 개인키 암호화 방식을 사용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서명에서는 이 해시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그리고 서명과 검증의 과정을 통해서 송신자 그리고 데이터의 진위 여부, 데이터의 무결성을 검증할 수 있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비대칭키 암호화 방식에서도 개인키가 탈취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 개인키가 탈취가 돼버리면 악의적인 노드가 우리를 사칭을 해서 디지털 서명을 하게 되고, 그렇게 발생한 트랜잭션은 고스란히 경제적인 손실로 이어지게 돼요. 따라서 이 개인키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콜드 월렛이라든지 방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개인키가 유출돼서, 혹은 개인키의 비밀번호를 까먹어서 이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다는 뉴스를 간혹 보게 되는데요. 이게 최선인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직까지는 이 비대칭키 중에서도 개인키 암호화 방식을 사용해서 디지털 서명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개선돼야 될 문제점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